여러분, 지갑이나 계좌에 왜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가만히 놔두면 이자 한 푼 안 붙는단 말이죠. 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요. 사실 경제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바로 이 화폐 수요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현금은 은행 예금이랑은 달라서 이자가 정말 한 푼도 안 붙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굳이 기꺼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단순한 질문 속에 경제학의 아주 오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뭐랄까 가장 직관적인 이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거래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딜레마죠. 이 돈을 현금으로 그냥 둘까? 아니면 다른 자산에 넣어둘까 하는 바로 그 고민 말이에요. 네, 맞아요.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답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뭐 커피를 사 마시든 버스를 타든 당장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계획된 지출이든 아니면 갑자기 생긴 지출이든 간에 돈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환의 매개수단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늘상 하는 고민, 핵심적인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는 당장 쓸 수 있는 편리함을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선택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채권처럼 이자 수익을 주는 자산을 보유하는 선택지가 있죠. 근데 이 자산을 쓰려면 현금으로 다시 바꾸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수수료 같은 비용도 들고요. 결국 편리함이냐 수익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아주 재밌게 풀었는데요. 바로 재고 이론이라는 겁니다. 돈을 가게 창고에 쌓아두는 상품 재고처럼 생각한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 드는 수수료, 그리고 투자를 못해서 놓치는 이자, 이 두 가지 비용 사이에서 총 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그런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최적의 현금 보유액,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보몰토빈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월급 같은 소득이 들어오면 일단 이자가 붙는 자산에 넣어두고요. 둘째, 돈 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전환 수수료랑 이자 손실의 합, 그러니까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ATM 앞에 설 때마다 하는 고민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얼마나 자주 얼마씩 뽑을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우리의 실제 지갑 사정에 뭘 의미할까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현금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소득이 2배가 된다고 현금도 딱 2배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은행 이자율이 막 높아지면 어떨까요? 현금을 그냥 쥐고 있는 게 손해니까 당연히 덜 보유하게 되겠죠. 또 ATM 수수료가 비싸다면요? 자주 뽑기 싫으니까 한 번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될 거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쓰기 위한 돈, 즉 거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돈이 정말 쓰려고만 있는 걸까요? 어쩌면 투자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바로 투자를 위한 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과연 안전하기만 한 투자처일까요? 아니면 그냥 놓쳐버린 기회일까요? 경제학의 거두 케인즈는 여기서 정말 뭐랄까 아주 과감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모든 투자금을 현금에 쏟아붓거나 아니면 전액 채권에 넣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고 봤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만약 앞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다시 말해 이자율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꽉 쥐고 있다가 더 좋은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투기적 동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현실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올인 투자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주식에도 좀 넣고 채권도 좀 사고 예금도 하면서 자산을 나누어 담잖아요. 이른바 분산 투자를 하죠. 케인즈의 이론, 뭔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임스 토빈이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아주 멋지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수익만 쫓는 게 아니라 위험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위험도 수익도 0인 화폐와 위험은 있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마치 축구팀이 든든한 수비수, 화폐와 골을 노리는 공격수를 함께 기용해서 완벽한 팀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인의 지갑에서 눈을 들어서 국가 경제 전체, 그러니까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폐 수요가 모여서 경제 전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시경제 속의 화폐 이야기입니다. 경제학 공부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고전학파의 교환 방정식 MV=PY입니다. 여기서 M은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량이고요. V는 그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나타내는 주통속도, P는 물가 수준, 그리고 Y는 실질소득, 그러니까 경제의 총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간단한 공식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동이 도는 속도 V와 경제의 총 생산량 Y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통화량 M의 변화는 오직 물가 P의 변화로만 이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그냥 물가만 오른다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나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화폐 수량서를 내놓습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반짝 버는 돈이 아니라 꾸준히 벌 거라고 예상하는 항상소득 같은 몇 가지 핵심 변수들로 예측이 가능한 아주 안정적인 함수라는 거죠. 그의 유명한 말처럼 경제를 예측하는데 화폐는 중요하다는 이 믿음이 수십 년간 경제학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없죠. 그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보였던 화폐 수요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측 불가능해진 화폐 수요의 시대, 왜 이 낡은 규칙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잘 맞던 예측이 틀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MMF나 신용카드 같은 금융혁신이 나타나면서 돈의 개념 자체가 막 바뀌었고요. 은행 규제가 풀리는 탈규제 흐름도 있었죠.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거대한 경제적 충격 역시 기존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타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정책 목표로 삼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면서 통화량과 경제의 연결고리 자체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이 믿고 의지해왔던 통화정책의 그 단단한 기반이 말 그대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를 관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디지털 화폐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우리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원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